역사에 대한 오만함은 때때로 눈을 멀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오만함은 바로 유럽 중심주의라는 가면을 쓴 오랜 거짓입니다. 한 독일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학생에게 거짓 역사를 주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평생 추앙했던 그 위대한 유럽의 역사가 사실 한국의 고려시대가 이미 완성한 찬란한 문화적 유산을 뻔뻔하게 도둑질한 것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충격에 휩싸였으며 평생 신념으로 삼았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문헌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제 전공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언제나 자부심이 대단했죠. 유럽, 특히 독일은 인쇄술의 본고장이었고 구텐베르크는 신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수십 년간 강단에 서면서 학생들에게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인류 문명의 흐름을 뒤집어 놓은 유일무이한 혁명이었다고 힘주어 말했어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이런 확신은 제 학문적 세계관의 근간이었어요.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통해 구텐베르크의 업적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강조해왔죠.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도 인쇄술의 권위자로 인정받았고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맡는 영광도 여러 번 누렸습니다. 그 모든 명성이 구텐베르크의 위대함을 전제로 한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파리에서 열린 국제인쇄문화사 학술대회에 참석했어요. 독일, 프랑스, 미국 그리고 아시아 학자들까지 전 세계 석학들이 모였죠. 솔직히 말하자면 아시아 학자들의 발표는 별 기대를 안 했어요. 대부분 기존 내용을 재탕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한국에서 온 어느 교수님의 발표 제목이 매우 도발적이더군요. 구텐베르크 이전, 이미 완성된 금속 활자, 고려의 직지. 뭐 이런 황당한 제목이 있나 하고 속으로 비웃었죠. 발표 시작 후에도 저는 여전히 비웃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선명하게 뜬 숫자 하나를 보고 그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1377년. 구텐베르크의 성서가 1455년인데 무려 78년이나 앞서 있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당장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1377년이라는 연도는 확실한 건가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제 도전적인 질문에 그 교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네, 물론입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직지 원본이 있으니까요. 2001년에 이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라니. 무시할 수 없는 국제기구였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불신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학자들이 유럽 중심의 역사를 흔들려는 의도겠지라고 생각했죠.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다른 동료 교수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대부분 저처럼 회의적이었지만 몇몇은 진지하게 메모를 하며 관심을 보였죠. 그중 한 프랑스 교수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우리가 알던 역사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그 직지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정교함이었죠. 그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권위 있는 프랑스 학자조차 한국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다니. 숙소로 돌아가자마자 밤새 컴퓨터로 자료를 검색했어요. 결과를 보고 더 큰 충격에 휩싸였죠. 정말로 직지의 존재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였거든요. 제가 그동안 무지했을 뿐이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이런 중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검색 결과에는 직지에 관한 다양한 학술 논문과 연구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프랑스와 영국 학자들의 연구가 눈에 띄었죠. 그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직지의 가치를 인정하고 연구해왔던 겁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학문적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서둘러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목적지는 한국이었죠. 한국행을 결정하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진실이 사실이라면 나는 학자로서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처음 보는 한글 문자부터 음식, 거리의 분위기까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했죠. 하지만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활기찼어요. 저는 호텔에 가방을 던져놓고 바로 택시를 잡았어요. 목적지는 미리 연락해둔 한국기록문화연구소였죠.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직지에 관한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했어요. 각종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한 논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직지의 선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인쇄술의 역사가 여기 한국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기록문화연구소에 도착하자 저를 맞이한 박 연구원은 저의 방문을 환영하면서도 약간의 긴장을 감추지 못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봤고 유럽 중심주의 역사학자라는 제 평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 믿기 어렵습니다. 설득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걱정 마세요. 교수님 같은 반응을 보이는 서구학자들이 꽤 많았으니까요. 그는 곧바로 큰 모니터에 직지의 디지털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제 호흡이 멈췄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14세기 작품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어요. 구텐베르크의 성서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정밀함이었죠. 이건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군요. 제가 탄성을 내뱉었어요. 맞습니다. 이건 수백 명의 장인과 학자, 승려들이 함께 이룬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고려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루어진 일이죠. 제가 화면 가까이 다가가 글자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활자의 균일성, 먹의 농도, 종이와의 조화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한자의 미세한 획까지 선명하게 인쇄된 것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정밀한 활자 제작이 14세기에 가능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금속의 주조 기술이 그 시대에 이렇게 발달했다고요? 박 연구원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고려시대 금속 재련 및 주조 기술에 관한 자료가 나와 있었죠. 고려는 금속 공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청동 거울부터 종, 불상까지.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이미 무척 발달해 있었거든요. 금속 활자는 그런 전통의 자연스러운 확장이었죠.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듯 했어요. 그동안 저는 구텐베르크를 인류 문명의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해왔는데 그것이 실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했던 거예요. 더 깊은 역사, 더 오래된 이야기가 있었죠. 이 활자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연구원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려는 당시 몽골의 침략으로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라가 불타고 문화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정신을 보존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어요. 그것이 바로 금속 활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맞아떨어졌어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상업적 성공과 개인적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고려의 금속 활자는 생존과 저항, 그리고 민족 정신의 보존을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이건 누가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정신과 철학이 담긴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왜 직지가 프랑스에 있는 겁니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물었어요. 박 연구원의 얼굴에 씁쓸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이 열강의 침략에 시달릴 때 프랑스 외교관이 가져갔습니다. 당시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보호할 힘도 없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유럽이 아시아의 문화재를 수집했던 역사적 맥락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결과를 마주하니 부끄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자존심 강한 유럽 학자의 눈이 흔들렸고 당혹감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서울에서의 첫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독일에서부터 믿어왔던 세계사의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몇 번이고 부정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명백했죠. 아침이 되자 저는 서둘러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어요. 박 연구원과 아침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그가 물었죠. 제 얼굴에 쓰여있는 피곤함을 보고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평생 가르쳐온 내용이 틀렸다니.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구텐베르크의 업적은 여전히 위대합니다. 다만 고려의 직지가 그보다 앞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이죠. 그의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작은 여행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직지만으로는 한국의 인쇄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해인사라는 절에 8만 대장경이 있는데 이걸 보셔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인사로 향하는 길은 길고 구불구불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산세는 유럽의 알프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소나무가 즐비한 산등성이와 안개가 감도는 계곡이 마치 동양화처럼 펼쳐졌어요. 8만 대장경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물었어요. 13세기 몽골의 침략 당시 고려는 국가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왕실은 부처의 가르침을 새긴 목판을 만들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믿었죠. 16년에 걸쳐 8만여 장의 목판에 불경을 새겼는데 그것이 8만 대장경입니다. 금속 활자가 아니라 목판이군요. 네, 금속 활자 이전에 이미 고려는 목판 인쇄술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8만 대장경은 그 정점이었죠. 드디어 해인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웅장함에 압도됐어요. 유럽의 대성당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신비로운 느낌의 건물은 처음이었습니다. 8만 대장경 보관소인 장경판전의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어요. 8만여 장의 목판이 질서정연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800년 전에 만들어진 목판들인데도 마치 어제 새긴 것처럼 보존 상태가 완벽했죠. 어떻게 이런 보존 상태가 가능하죠? 제가 경외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옆에 있던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매일 이 목판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걸 관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가요? 사람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제가 이 일을 맡은 지는 40년쯤 됐어요. 그 순간 저는 그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은 거칠고 굳은 살 투성이었죠. 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마치 세월 그 자체 같았어요. 저희는 나무판 하나하나를 살아있는 생명처럼 대합니다. 먼지를 닦고 습기를 관리하고 갈라진 부분을 메우죠.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어요. 독일에서 봤던 그 어떤 문화유산에서도 이런 간절한 보존의 정신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 장경판전은 그 자체로 과학적인 보존 시설입니다. 자연 통풍으로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해충을 막기 위해 특별한 나무로 지어졌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건축물입니다. 저는 한 목판을 가까이서 살펴봤어요. 깊이 새겨진 한자들이 800년이 지났는데도 마치 방금 새긴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이런 보존 상태는 유럽의 어떤 도서관에서도 보기 힘든 경이로운 광경이었어요. 해인사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깊은 의문에 빠졌어요. 8만 대장경이 이미 그토록 완벽했는데 왜 고려인들은 금속 활자라는 새로운 방식을 선택한 걸까요? 목판이 오히려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측면도 있었잖아요. 이틀 후 다시 박 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해인사에서 느낀 감동이 아직 제 얼굴에 남아있다며 웃었어요. 8만 대장경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목판 인쇄술이 있었는데 왜 금속 활자를 개발했을까요? 목판이 더 정교한 인쇄가 가능하지 않나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교수님, 그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고려는 몽골의 침략으로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했어요. 목판은 너무 무겁고 옮기기 어려웠죠. 한번 불타면 다시 만들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금속 활자는 빠르게 재생산할 수 있고 필요하면 녹여서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들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 활자는 기술 혁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고려인들에게 책은 읽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민족의 혼이자 정신의 생존이었죠.
침략자들이 도시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도 활자로 찍힌 책은 어딘가에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박 연구원은 컴퓨터 화면을 열고 고려시대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고려의 모습이 보였죠. 몽골군의 수도 개경을 빼앗긴 고려는 강화도로 피신했어요. 그곳에서 40년 가까이 저항했죠.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문화재와 문헌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금속활자는 그 노력의 정점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불경이었죠? 다른 책들도 있었을 텐데. 불교는 당시 고려의 국교였고 정신적 지주였어요. 그들은 부처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보존함으로써 민족의 정신적 뿌리를 지키려 했죠. 하지만 직지는 불경이 아닌 선승들의 깨달음을 모은 책이에요. 이것은 고려인들이 다양한 지식을 보존하려 했다는 증거죠. 유럽의 역사에서 전쟁은 보통 문화와 지식의 파괴를 의미했는데 고려는 정반대였습니다. 전쟁의 시기에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지식을 보존하고 확산시키려 했던 거죠. 고려인들은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었군요. 외부 침략에 대응하는 방식이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책을 찍어내는 것이었다니. 박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힘으로 저항할 수 없을 때 지식으로 저항했습니다. 그것이 한국인의 DNA에 각인된 생존 전략이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사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청주고 인쇄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직지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과 재현품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전시장에서 만난 노장인은 저에게 금속활자 제작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나무로 글자 모형을 만들고 이를 모래에 찍어 틀을 만든 다음 녹인 금속을 부어 활자를 주조하는 과정까지. 그 모든 단계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균일성이었을 겁니다. 수천 개의 활자가 모두 같은 높이, 같은 두께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1mm만 틀려도 인쇄시 글자가 제대로 찍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지를 보면 모든 글자가 완벽하게 찍혀 있죠.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노장인은 제가 내심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직접 활자를 만들어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는 먼저 작은 나무판에 한자 하나를 정교하게 새겼습니다. 손놀림이 너무 빨라서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나무 글자를 모래에 찍어내면 거푸집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녹인 금속을 부으면 그는 미리 준비한 거푸집에 작은 도가니에서 녹인 금속을 부었어요. 이렇게 활자가 탄생하는 거죠. 식은 금속을 거푸집에서 꺼내자 놀랍게도 완벽한 글자 모양의 활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잉크를 바른 후 종이에 찍어 보였어요. 선명한 글자가 종이에 나타났죠. 이렇게 수천 개의 활자를 만들어 책을 인쇄했던 거였죠. 몽골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많은 승려와 장인들이 밤낮으로 활자를 만들고 책을 찍어냈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외적의 침입에 맞서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려 했던 고려인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전시장을 돌아보던 중 한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는 사라진다. 지식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이 문구가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어요. 고려인들은 책에 자신들의 영혼을 담았고 그것을 통해 미래 세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해인사를 찾았어요. 8만 대장경을 관리하는 스님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도착하자 전에 만났던 스님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다시 오셨군요. 무엇이 더 궁금하신가요? 이 목판들을 800년 동안 어떻게 보존할 수 있었는지 정말 신기해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건 우리의 약속이었습니다.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것을 우리도 지키겠다는 약속이요. 임진왜란 때는 승려들이 이 목판을 등에 지고 산속으로 피신했어요. 일제강점기에는 반출 위기도 있었고 한국 전쟁 때는 폭격을 피해 숨겨야 했죠. 하지만 항상 지켜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우리에게 이 판목은 물건이 아닙니다. 조상의 혼이자 후손에게 전할 약속이에요.
이것을 잃는다면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스님은 저를 목판 보관실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특별히 관리되는 목판들이 있었죠. 이 목판들은 특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임진왜란 때 불에 살짝 그을린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 상처들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이 상처가 바로 우리 역사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을린 목판을 조심스레 만져보았어요. 그 순간 마치 400년 전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목판을 지키기 위해 산속으로 피신하던 승려들의 필사적인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인쇄술이란 결국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던 거죠. 한국에서 보낸 3주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동료 교수들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 서양 중심의 역사관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네. 직진은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섰을 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것이었어. 비행기가 프랑크푸르트에 착륙하는 동안 창밖을 내다봤어요. 익숙한 유럽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해인사의 고요한 산사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독일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곧바로 대학으로 향했어요. 동료 교수들은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궁금해했죠. 특히 중세 인쇄사를 연구하는 밀러 교수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야?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섰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였어요. 직지의 사진, 금속활자 제작 과정, 고려시대의 역사적 배경까지.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인쇄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한다는 의미야. 동료 교수 밀러가 탄식했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역사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거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유럽만이 혁신의 중심이라고 가르쳐왔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난 이제 깨달았어. 다음 주 제 첫 강의 날, 강의실은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인쇄술의 역사를 다시 배울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온 내용 중 일부를 정정해야겠어요. 슬라이드에 구텐베르크의 사진 옆에 직지의 이미지를 나란히 띄웠어요. 왼쪽은 여러분이 잘 아는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입니다. 1455년 작품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한국 고려 시대의 직지입니다. 1377년, 즉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세계 최초의 책이지요.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간적 선후관계가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두 발명의 근본적인 정신적 차이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개인의 성취와 상업적 성공을 위한 것이었다면 고려의 금속활자는 민족의 생존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노력이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평생 연구를 이렇게 과감하게 수정하시다니 존경스러워요. 그들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정한 학문이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지식이란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정신과 태도라는 거야. 집으로 돌아온 저는 책장에서 제가 쓴 인쇄술과 유럽 문명의 발전이라는 책을 꺼냈어요. 이제 이 책은 완전히 다시 써야 할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더 넓은 시각으로 더 정확한 역사적 진실을 담아내고 싶었어요. 노트북을 펴고 새 책의 서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인 금속활자는 동양과 서양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킨 기술입니다. 고려의 장인들이 민족의 혼을 담아 만든 금속활자와 구텐베르크가 개인의 창의성으로 완성한 인쇄술은 각각 다른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책은 그 두 흐름이
어떻게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균형 있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글을 쓰다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독일의 고즈넉한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의 그 깊은 산사에 머물러 있는 듯 했어요. 해인사의 목판을 관리하던 스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키는 것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저의 할 일은 분명했어요. 직지의 진실을 지키고 그 소중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역사학자로서 제가 져야 할 책임이었죠. 내가 보러 간 건 금속활자였는데 결국 보고 온 건 한국인이었구나. 이제 저는 학자가 아닌 목격자로 살아갈 거예요. 진실을 알리고 후대에 전할 책임감을 품은 목격자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특별한 민족이었다는 걸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끔찍한 모욕이 21세기에 그것도 세계적인 명문대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오직 꿈을 위해 영국으로 온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평생을 노력해 세계 최고 명문 중 하나인 옥스퍼드까지 합격한 그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학문을 깊이 탐구하기 위해 그녀는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단 한순간, 단 한마디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너희 나라에서도 이런 명문대 오는 사람이 있구나. 그녀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차라리 누군가 대놓고 소리를 질렀다면 덜 모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는 마치 그녀가 동등한 인간조차 아니라는 듯 냉소적인 표정으로 내뱉었습니다. 곧이어 이어진 중국어 대화 속에서 그녀를 비웃는 듯한 시선이 오갔고 조롱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끔찍한 말이 던져졌습니다. 인도인들은 다들 학비 면제받으러 오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학생들이 내는 돈으로 공부하는 거라면서. 그 자리에서 터져나온 웃음. 그들은 그녀를 하나의 학생으로,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깔보고 모욕하고 우월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굴욕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낯선 땅,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혹시 이곳에서도 같은 일을 겪게 될까요? 또다시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내몰릴까요? 그러나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질 일이 얼마나 강렬하게 그녀의 모든 상처를 덮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지. 그리고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인지, 누가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민족인지 똑똑히 확인하십시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냐라고 합니다. 인도 북부에서 태어났고 유난히 호기심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책을 끼고 살았으며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배울 수 있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다 결국 옥스포드에 합격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답니다. 하지만 막상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제 기대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학교 관계자는 꽤 친절했지만 기숙사나 행정 처리를 위한 서류 작성이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더군요. 아, 이게 명문대의 시스템이라는 건가 하고 생각했답니다. 처음에는 흥미로웠지만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서류가 많아서 지치고 말았어요. 처음 며칠간은 런던에서 지낸 뒤 옥스포드 캠퍼스로 이동했습니다. 엄청난 고풍스러움과 웅장함에 순간 숨이 막혔어요. 마치 중세시대 성에 들어온 기분이 들어서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곳에서 공부하게 되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혼잣말까지 했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환상이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등록금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도 나름 장학금을 받고 자라왔기에 영국 대학의 살인적인 학비가 제 어깨를 꽤나 짓눌렀어요. 물론 성적 우수자 장학금이며 여러 재정 지원 제도가 있다고 들었지만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한편 주변 영국 학생들과 어울릴 기회도 의외로 많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며 자기 네트워크 안에서만 소통하는 듯 보였어요. 인도에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이곳에서는 다소 벽을 느꼈습니다. 개인주의적이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로가 너무 바쁘다고 봐야 할까요? 때로는 이 낯설고 쌀쌀맞은 분위기에 마음이 씁쓸해졌어요. 그러다 우연히 만난 이탈리아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처럼 외국인 유학생이었는데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영국에서 공부하는 건 엄청난 기회지만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거야라고 솔직히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스스로 각오를 단단히 다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유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각보다 차가운 때가 있었거든요. 영국 학생들 중 일부는 외국인들이 장학금이나 연구 자리를 빼앗는다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또 이 학교엔 외국인이 너무 많다라는 투덜거림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물론 대놓고 적대감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모임에서 살짝 껴주지 않거나 어색한 침묵이 흐르곤 했어요. 저는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명문대라고 해서 모두가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지도 몰라 싶어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그러나 유학생 커뮤니티 모임에서 똑같은 고민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분명 공감할 만한 문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를 지탱해주는 건 바로 학문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곳까지 왔으니 제가 정말로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탐구할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도서관은 끝내주게 크고 각종 연구자료 또한 방대했으니 여기에 모든 걸 걸어보자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을 지내보니 옥스포드의 수업 방식 자체는 꽤 독특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토론 중심의 튜토리얼, 날카로운 질문으로 가득 찬 세미나, 저를 지도해주는 교수님의 꼼꼼한 피드백 등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차원이었어요.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머릿속이 혼란스럽도록 바빴지만 그 혼란이 곧 지식이 되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았어요. 물론 말로는 이렇게 즐겁다고 표현했지만 이면에는 불안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유학생에게 쏟아지는 시선도 모호하게 느껴졌거든요. 옥스포드에 도착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유학생 커뮤니티에서 주최한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라 기대가 컸어요. 여기서 좋은 인연을 많이 만들겠지? 라는 설렘과 함께 행사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행사장은 이미 북적이고 있었고 그룹별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잔을 하나 들고 가장 가까운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냐입니다. 인도에서 왔어요. 여기 첫 학기라서 많이 설레네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를 본 한 학생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대꾸했어요. 너희 나라에서도 이런 명문대 오는 사람이 있구나. 분명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지만 그의 말투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무시하듯 서로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비웃는 듯한 표정과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학생이 저를 힐끔 보더니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어요. 인도인들은 다들 학비 면제받으러 오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학생들이 내는 돈으로 공부하는 거라면서. 그러자 다른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적으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더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뒤돌아섰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중국어로 뭐라고 말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했지만 뒷모습에 느껴지는 조롱은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명문대라 불리는 이곳에서조차 인종과 국적이 벽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실감나더군요. 다음 날 같은 행사에 참석했던 한 친구가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나냐, 어제 그 사람들 때문에 기분 나빴지? 중국 학생들 중 일부는 자기들이 최고라는 인식이 강해서 다른 아시아 국적 학생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친구의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특정 국적 때문에도 차별을 받을 수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 경험은 저를 잠시 흔들었지만
동시에 더욱 단단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은 제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그들에게 제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결심을 다지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는 갑작스레 여러 논란이 생겼습니다. 바로 영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긴장,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학교 안팎에서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문제는 학내 분위기가 급격히 갈라지면서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출신 유학생들도 덩달아 불편함을 느끼게 됐다는 점입니다. 며칠 뒤 학교 웹진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목소리라는 기획 기사를 봤어요. 한 인터뷰에서 어떤 학생이 제 꿈을 위해 이곳에 왔어요. 제가 중국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라고 호소하더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 역시 여전히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 저를 힐끔거리며 쟤도 아시아인으로 보이는데 중국인인가? 라고 속삭이는 사람이 종종 있었어요. 머리 모양이나 피부톤이 확연히 다르긴 해도 낯선 동양계라는 이유만으로 비슷하게 보는 시선이 존재한다는 걸 실감하게 됐죠. 그렇게 한동안 써먹하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던 중 학생회가 국제학생연대 포럼을 개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편견을 줄이자는 취지였어요. 하지만 며칠 뒤 국제학생연대 포럼에서 영국 학생 몇 명이 중국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냥 너희 문화는 우리와 다르다는 식의 편견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거죠. 그 시점부터 저 역시 위축됐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전혀 다른 나라이지만 제게도 언제 그 불똥이 튈지 모르니까요. 또 외국인 유학생 전반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걸 보면 누가 다음 타깃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강의실 밖 복도 한켠에서 뜻밖의 기회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꽤 흐렸어요. 잿빛 하늘 아래 저는 잔뜩 웅크린 채로 건물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해야 하니 도서관에 갈까 싶었는데 복도 끝에 걸린 포스터가 눈길을 확 잡아 끌었어요. 한국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설명회, 글로벌 연구협력 장학금 안내라는 알록달록한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한국에 대해선 영국에 오고 나서 알게 되었고 K-팝 정도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설명회 시간도 마침 곧 시작이라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설명회장에 들어서니 한 중년 교수님과 보조 연구원들이 책자와 브로셔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중 한 여성 보조 연구원이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의외였던 건 이 설명회가 꽤 규모가 컸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여러 대학들이 협력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장학 프로그램이라는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 출신 학생들도 보이더군요. 연단에 선 교수님은 유창한 영어로 한국 대학들의 연구 환경, 지원 제도,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혜택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건 1년짜리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어요. 학사 과정 중 일정 학점을 한국에서 이수하면 양쪽 학교 모두에서 학위 이수를 인정해주는 제도라더군요.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은 영어 강의를 충분히 제공하기에 한국어를 못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이 제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죠.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져 질문을 하거나 서로 인사를 나누더군요. 저는 포스터에서 보조 연구원으로 표기된 이민주라는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가 한국 생활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해줬어요. 물론 문화 차이가 있지만 외국인 학생들이 비교적 빨리 적응한다는 평가가 많아요. 장학 혜택도 적지 않고 연구시설도 수준이 높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도 교차했어요. 과연 제가 옥스포드를 떠나 한국으로 가는 게 맞을까? 여기는 명문대 아닌가? 사실 인도에 있을 때부터 옥스포드라는 이름에 대한 로망이 상당했잖아요. 그런데 영국에 와서 직접 겪어보니 정치적 재정적 문제로 혼란스러운 면이 많았고 무엇보다 유학생으로서 마음 편히 연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이 든 상태였어요. 그날 설명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교수님께서 짧은 인사말을 해주셨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 교환학생 담당 교수님도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
그리고 교수님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외국인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혹시 아나냐 씨도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짜릿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낯선 터널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브로셔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장학금 조건, 기숙사 환경, 그리고 교환학생 생활에 대한 후기들이 소상히 적혀 있었어요. 한국 문화와 언어가 낯설긴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설렘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언을 구하려고 이탈리아 출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내 생각엔 옥스포드에서 학위를 끝까지 마치는 것도 좋지만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교환학생이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더군요. 어차피 인생에 정답이란 없으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는 게 좋겠지.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곳인지, 과연 제가 꿈꾸는 자유로운 연구 환경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결정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어요. 주변에선 그냥 참고 견디는 게 낫지 않냐는 말도 들었고 한국이라고 별 다를 건 없을 거야라는 시니컬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모으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유학생 후기를 찾아보고 K-드라마나 영화도 몇 편 찾아봤습니다. 의외로 한국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매력이 있어서 언젠가 간다면 기본적인 회화라도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한국으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결심한 후 저는 드디어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의 마지막 날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항으로 향했을 때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약 12시간 동안 비행한 후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환영을 받았어요. 공항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는데 그들의 친절함에 마음이 놓였답니다.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모여 있더군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한 내부, 넓은 공간, 따뜻한 조명, 그리고 한쪽 벽을 가득 채운 대형 창문까지. 침대는 푹신한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고 책상은 커다란 모니터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개인 화장실과 샤워실이 딸려 있다니. 저는 순간적으로 영국에서 머물렀던 기숙사가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닥과 낡은 벽, 곰팡이가 핀 욕실, 그리고 공동 샤워실을 사용하기 위해 새벽마다 줄을 서야 했던 기억까지. 아무리 명문대라도 유학생 기숙사는 대개 낡고 협소한 경우가 많았기에 저는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호텔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학생 기숙사가 맞나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대학 관계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유학생들도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불편함이라니요? 저는 당장이라도 침대에 누워 뒹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곳은 편안함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기숙사 내부에는 공용 주방과 휴게실, 그리고 세탁실까지 모두 최신식으로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세탁기가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거의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세탁 한 번 할 때마다 동전을 준비해야 했고 빨래를 돌리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길었거든요. 방 안에 짐을 풀고 잠시 앉아 있으니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 차이, 적응의 어려움 등.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이런 환경을 마주하고 나니 제 모든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한국 대학들이 왜 국제적인 유학생 유치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는지. 학생들을 존중받아야 할 연구자이자 배움의 주체로 대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도착 첫날부터 이곳에서의 생활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하니 넓고 깨끗한 잔디밭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반겨주었어요. 캠퍼스 곳곳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고 모두가 친근하게 다가와 주더군요.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교수님은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수업 후에는 동료 학생들과 함께 도서관으로 향했는데 도서관의 시설이 정말 현대적이고 편리하게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된 시설은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저녁 시간에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야외에서 산책을 했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밝게 빛나고 있었고 한강 주변은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몇 주가 지나자 저는 한국 대학의 학문적 환경이 옥스퍼드와 얼마나 다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강의실에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활기와 자유로움은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것이었어요. 교수님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AI와 바이오 기술 관련 연구실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최신 장비가 구비된 연구실에서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님들과 동료 학생들을 보며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의 중심지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AI 연구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옥스퍼드에서는 주로 정해진 틀 안에서 토론이 이루어졌지만 여기서는 각자의 독특한 시각이 존중받으며 활발히 교류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고 더 넓은 범위의 지식을 탐구하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강해졌어요. 또한 한국 대학에서는 국제적인 협력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유럽, 미국 등 다양한 나라의 연구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학문적 자유가 글로벌한 협력을 통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연구 외에도 저는 한국의 다양한 학술 행사와 워크숍에 참여하며 최신 연구 동향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학문적 자유와 혁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한국 대학의 연구 지원 시스템도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연구비 지원부터 실험 재료 제공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낸 지 2달쯤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로 향하던 중 복도에서 우연히 한 무리를 만났어요. 그들은 모두 백인 유학생들이었는데 제가 지나가자마자 갑자기 조용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그들 중 한 명이 무언가를 말했고 나머지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비록 잘 들리지 않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만 그 웃음소리가 왠지 모르게 저를 겨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과 속삭임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연구실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지만 자꾸만 아까 일이 떠오르며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인 친구 민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항상 먼저 말을 걸어주는 친절하고 활기찬 친구였어요. 민준은 제가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는 걸 눈치챘는지 안 왔냐?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아까 있었던 일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겠다 하지만 여기선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오히려 그들이 너를 질투했을 수도 있어. 내가 여기서 잘 지내고 교수님들께 인정받으니까 말이야. 그 말에 마음이 조금은 놓였지만 여전히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자 민주는 내일 점심에 시간이 되면 같이 먹자. 내 친구들도 소개해 줄게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민주는 약속대로 친구 몇 명과 함께 저를 학교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 모두 활기차고 친절했어요. 얘기 많이 들었어. 연구도 열심히 하고 한국 음식도 잘 먹는다면서 라며 가볍게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어줬습니다. 함께 삼겹살을 구우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던 점들을 친절히 설명해줬고 제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줬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말했어요. 안 하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내 길을 걸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뜨거운 감정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깨달았거든요. 며칠 뒤 연구실 복도에서 다시 그 학생들과 마주쳤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 생활에서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배려는 위로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날의 삼겹살 자리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나자 저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특히 제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옥스포드에서는 주로 영어권 드라마를 보았지만 한국 드라마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감동적인 스토리와 매력적인 캐릭터, 그리고 섬세한 연출이 어우러져 몰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식도 저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심스러웠지만 친구들이 다양한 음식을 추천해주면서 점차 입맛이 살아났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등 다양한 요리를 맛보며 한국의 풍부한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도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학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한국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는데 그들은 항상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교수님들께서도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셨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유학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학문적 자유 속에서 저는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옥스포드에서 느꼈던 불편함과 차별은 이제 뚜렷한 대비로 남아 있었어요.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시 옥스포드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시선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려는 친구들이 생겨나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에게 저는 부끄러움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문적 자유와 혁신적인 연구 환경이 정말 뛰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었답니다. 몇 주 후, 저는 옥스포드 내 국제학생연합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처음엔 주저했지만 참석한 많은 학생들이 제 의견에 공감해 주었고 결국 작은 워크숍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학문적 자유와 창의성을 옥스포드의 연구 환경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수님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협력하여 글로벌한 연구 성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이제 저는 옥스포드와 한국 두 나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한 연구자가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따뜻한 환대와 열린 학문 환경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지금도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교환학생지가 아니라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음을 확신합니다. 언젠가 제가 받았던 많은 감동을 꼭 한국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